피해자는 패배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이야기가 기승전결을 갖춘 고난 극복의 영웅담인 것도 아니다. 피해자에게는 그저 매일매일 이어지는 삶의 현장이 있을 뿐이다. 우리 모두 그렇듯이 피해자도 때로는 잘 살기도 하고 때로는 잘 못 살기도 한다. 이 모든 시기를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며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가는 사람이 피해자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한국 성폭력 상담소 부설 열림터에서 기획한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덕PD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덕질한 덕PD. 오늘은 덕질한 멘트가 참 무거워요. 네, 너무 무겁죠? 네. 제가 사실 그동안 책플릭스 제작하면서 본업으로 시사 프로그램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 몇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그쵸. 오늘은 그 본업을 좀 살려서 저희 책플릭스에서 새로운 코너를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시도. 그렇죠. 네, 시도입니다. 그래서 오지 없이 이렇게 네. 둘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다 보니까 오프닝도 좀 무거운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아니, 시도하는 첫 시도가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저희도 이제 워낙 그 발랄한 분위기의 팟캐스트긴 한데 네. 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또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깊게 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오늘은 이걸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 정말 시사 문제 하면은 성폭력 사건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렇죠. 네. 다음에는 좀 시사 문제가 밝은 게 그렇죠. 좀 이슈가 돼서 좀 다른 것 좀 가져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여서 가지고 온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오늘 성폭력과 관련한 이슈 준비해 오셨는데 네. 제목을 붙여 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가져오셨나요? 네.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이야기가 있다. 이야기가 있다. 네. 무슨 뜻이죠? 오프닝에서 읽어주신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제목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뭐냐면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가들. 친족 성폭력? 네, 그냥 성폭력도 아니고 친족 성폭력이죠. 네. 예를 들어 친족, 뭐 아빠나 오빠 등등 이런 사람들이 가해자인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가들 그리고 당사자들, 피해 당사자들이죠. 이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성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네, 뭔가 슬프고 무력하고 네. 인생을 송두리째 뺏긴 것 같고 그쵸.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네, 그런 약간 수동적인 이미지. 그쵸. 근데 사실 우리가 강력범죄를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뭔가 도둑 맞았다거나 폭력의 피해자가 됐다거나 물론 트라우마는 생길 수 있죠. 네. 교통사고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경험에만 갇혀서 살아가진 않잖아요. 저 사람은 교통사고 피해자야. 뭐 그런 정체성이 나올 때도 있지만 거기에 갇혀 살아가지 않는데 그게 전부는 아닌데 사실 때로 그래서 웃을 일도 있고 밥벌이도 필요하니까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맞아. 하루하루 되게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되게 당연한데 유독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는 이런 부분을 지워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쵸. 멀쩡하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들 이 책의 제목이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인데 네. 그 의미가 뭐냐면은 피해자들의 삶이 피해자라는 명사에 갇히는 게 아니라 피해자라 딱 정해진 그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다. 동사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피해자들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 슬프고 우울하고 뭔가 방 안에 혼자만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있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런 문제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힘들 텐데 왜 바로 신고 안 했어? 그쵸. 어떻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어? 어떻게 가해자랑 다음날 얼굴을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비방이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저희가 이슈를 얘기하는 이유는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이 있는데 이건 사실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네.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미 비방은 시작이 된 거예요. 성추행으로 고소한 A씨에 대해서 왜 4년 동안이나 신고하지 않고 참았냐 라는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피해자들 중에 성범죄 피해자들 중에 바로바로 신고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맞아요. 네. 너무 놀라서도 그런 것 같은 게 제가 최근에 제 동생이 교통사고를 아이고. 당했었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고 있는데 이제 상대 차가 와서 버스를 막은 거예요. 제 동생은 승객이었고. 근데 그 당시에 너무 놀라서 그냥 뭐 번호도 안 받고 자기가 그냥 걸을 수 있으니까 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순간 사고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우선 사지가 움직이니까 자기 할 일을 하러 간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아플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아플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 뭐 경찰관한테 말한다던가 버스기사의 번호를 받는다던가 네. 표현을 한다던가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용어도 있었는데 그 성범죄 전담 경관분을 모시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성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맞아. 물론 바로 대응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다. 더 많죠. 네, 그런 경우죠. 이게 처음에 대두됐던 게 2018년도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때 미투 운동 자체가 좀 시작이 되면서 숨겨져 왔던 성범죄를 뭐 폭로하는 그런 그렇죠.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잠재돼 있던 거죠. 바로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몇 년 동안이나 이런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신고하지 못하던 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이제 미투 운동의 의미였고 대체 왜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런 식의 비방에 쉽게 노출이 되느냐. 거기에는 약간 성폭력 피해자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문제. 예컨대 뭐 옷차림이 문제였다거나 뭔가 네가 여지를 준 게 문제였다든가 참 쉽게 말하면 쌍방과실로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죠. 그리고 성범죄 자체가 공개된 장소에서 잘 일어나질 않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증명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죠. 둘만 하는 얘기죠. 제가 최근에 들은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 선생님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생한테 일기를 쓴 걸 봤대요. 뭐 맞아. 성폭력이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짧은 치마를 입지 않아요. 뭐 이렇게 초등학생이 글을 써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그 밑에다가 빨간색 글씨로 그렇지 않다. 너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문제라는 거를 그쵸. 좀 가해자가 쉽게, 문제죠. 그리고 네, 쉽게 풀어서 써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에 정말 아직도 만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증명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실이 드러나길 기다리면 되잖아요. 굳이 피해자를 비방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 꼭 짚어보고 싶은 포인트인데 미투 운동처럼 권력형 성범죄, 그러니까 가해자가 대단히 유명하고 힘이 있는 권력자인 경우에는 유난히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 커져요. 그게 왜 그럴까? 저는 그 이유가 가해자들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어떤 성취를 이뤘는지 이런 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가해자에게 이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다 있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업적과 성취도 분명히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피해자에게는 그런 서사가 없는 경우가 많다. 알려지지 않았죠. 권력이 없고 우선 유명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그리고 피해자가 일일이 자신의 삶을 다 드러내는 것도 그렇다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걸 요구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피해자의 서사라는 거는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피해를 당했고 그걸 세세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범죄 피해라는 게 있을 때 그 감각에 공감하려면 성범죄 피해자는 대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 어떤 그 경험들을 하는가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공감대 가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공감을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 그게 가장 문제죠. 그러니까 좀 두 개의 상반된 주장이 있을 때는 어떤 쪽이든 공감을 하려면은 그 양쪽 입장에 대해서 자기를 좀 대입해보고 거기에 이런저런 좀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가 너무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너무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공감을 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사회 대부분의 여성들은 어느 정도 그 성범죄에 대한 경험, 그 비슷한 감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공감하시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 평가나 성적 발언, 뭐 불쾌한 신체 접촉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안 겪어본 사람 찾는 게 더 빠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폭력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공감의 수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이런 얘기를 준비한 이유가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 좀 서볼 수 있는 굉장히 사실 저희 팟캐스트가 그동안 웃고 떠드는 얘기를 주로 해왔는데 그렇죠. 그런 고통스럽지만 좀 필요한 작품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고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 팔로우 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작품인지 한번 바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책을 한 권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2020년 3월 5일에 출간된 김지은입니다.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벌써 554일이 지나고 지금 얼마나 된 거죠? 이게 2018년 3월 5일에 네. JTBC 뉴스룸에 김지은 씨가 나와서 안희정의 성폭력을 폭로했습니다. 네. 딱 2년 전이에요. 네. 이 554일은 뭐냐면 3심 유죄가 나올 때까지의 시간. 인 거죠. 그 재판 기간. 그렇죠. 그 전후 과정, 그러니까 미투 선언을 하신 이후에 그 전후 과정에서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록한 책이거든요. 네. 네. 정말 김지은 씨 하면은 전 국민이 다 알죠. 그때 엄청난 충격을 줬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만 뉴스를 접하고 그 후로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맞아요. 그거를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김지은 씨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굳어져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김지은 씨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인데요. 네. 안희정 성폭력을 폭로하고 사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안희정에 대해서. 네. 그것까지는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어요, 사실. 사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잘 몰라요. 그 네. 후를 따라가진 못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보통은 1심까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네. 쏟아지고 2019년이 되면서 다른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2019년으로 넘어와서 이제 2심도 유죄, 3심도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1심에서 채택했던 여러 가지 증거나 증언들, 그러니까 안희정 측의 주장이죠. 이게 상당수가 허위임이 밝혀졌어요. 2심과 3심. 3심을 거치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은 씨가 자기가 겪었던 2차 피해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2차 피해들이 계속 멈추지 않으니까 만들어진 악력 프레임 속에 나는 꽁꽁 갇혀 살고 있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세상을 향한 두 번째 말하기를 결심했다. 살기 위해 선택했던 첫 번째 말하기, 이게 미투죠. 네. 그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기에 한참을 주저했다. 그러나 거짓이 횡행하는 상황을 이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악녀라는 그 이미지, 뭔가 꼬셔냈다. 그렇죠. 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난 2심과 3심을 저도 잘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 이분이 이 얘기를 꺼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프레임이 유지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론사들 책임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무죄가 나왔던 1심 재판정이 거의 일방적으로 안희정 측의 주장과 증언만 채택을 했고 김지은 씨 측의 주장과 증언을 아예 채택을 안 해버렸어요. 비공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은 사실 1심, 2심 받았으면서 안희정 측의 주장이 재생산된 거예요. 네. 근데 당시에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장과 증언들이 2심, 3심 거치면서 상당수가 기각이 됐는데 1심 때처럼 크게 다뤄지지 않는 거죠. 언론사에서 오보 내놓고 바로 잡습니다. 되게 작게 내잖아요. 안 보여요. 그리고 바로 잡습니다. 잘 안 보게 돼요. 그쵸. 새로운 이슈들이 많으니까. 새로운 뉴스가 아니니까. 일면 대빵만하게 완전히 크게 오보를 내더라도 바로 잡습니다는 완전히 조그만하게. 그러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 김지은 씨가 바로 잡습니다를 조금 크게 그렇죠. 책 버전으로 내신 거군요. 직접 책을 써서 목소리를 내는 건데 이 법적 공방이라는 것만으로 되게 극심한 고통인데 그 가운데 또 책을 써서 내신 거죠. 그 기간 동안 책을 쓰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책에는 자세한 내용들은 이래요. JTBC 뉴스룸에 출연했을 때, 즉 미투 선언 전후의 상황,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네. 성폭력을 당한 김지은 씨는 그 전에 어떤 노동자야.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일을 했기에 안희정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하고도 바로바로 문제 제기하지 못했는가. 네. 피해자로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어떤 경험을 했고 무엇을 느꼈는가. 그 과정에서 세상과 어떻게 단절되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 연대해왔는지 이게 참 모두 담겨 있습니다. 참 듣기만 해도 좀 마음이 아픈 얘기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들이 그동안 안희정 씨 측의 입장을 많이 들어온 만큼 이번에는 김지은 씨 측의 입장도 들어볼 맞습니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네, 그래서 책장 넘기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쵸. 이 내용을 저희가 그래도 좀 소개해드린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책을 다 소개해드리면 또 책을 안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에 서보자는 게 오늘 주제니까 네. 왜 안희정의 성폭력을 즉각 고발하지 못했나 즉 노동자였던 김지은이 성폭력 피해자가 됐을 때 그 환경에 대한 내용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환경, 그러니까 김지은 씨는 안희정 전 지사의 수행 비서로 일하고 있었던 거죠? 수행 비서. 사실 이게 그 정치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뭐 하는 일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 비서로 일하다 정무비서로 보직이 변경됐고 미투 선언 이후에 해고됐습니다. 왜냐면 정무직이니까. 도지사가 물러나면 자동 해고예요. 수행 비서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네, 수행 비서는 지사의 전 일정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문자 그대로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보안,
함구 비밀 유지. 왜냐하면은 정치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할지 모르고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안 되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가까운 사이네요. 그렇죠. 사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이제 수행비서가 따라다니면은 안희정은 너는 직언하지 말고 모두가 노할 때 예스해야 된다. 이런 말을 반복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광고 문구 아닌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네. 이제 자기 편이 돼달라라는 말로 뭐 좋게 그럴 수도 해석할 있죠. 수도 있는데 음. 주변에 보면 정치인들은 나에게 직언하는 사람이 그렇죠.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죠. 말하지 않나요? 근데 그게 멀쩡한 지도자라면 그래야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안희정 지사가 있었던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공사 구분이 없는 그런 조직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희정이 지사로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 행사에 가야 될 수도 있고 뭐 만찬 같은 데 갈 수도 있고 뭔가 정책을 발표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공적 업무뿐만 아니라 사적인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담배 사와라, 라이터 사와라, 맥주, 커피, 컵라면, 김치, 속옷, 면도기, 치약 뭐 이런 거 그냥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가는 게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업무 내용에 포함되는 게 당연한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수행비서는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지시하는 거는 뭐든지 다 해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시켰을 때 안 가져가거나 제때 챙기지 않으면 안 챙겼다고 욕먹고 한밤중에 메시지에 답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혼나고 정말 스트레스가 하루 어마어마하죠. 종일 뭐 계속 옆에 있어야 되니까 가족보다 더 오래 보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일하는 시간도 엄청 길었다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평균 주당 130시간 일하셨다고 하고 주당 130시간? 그렇죠. 지금 이게 한 달이 아니에요. 주당이에요. 주당 저희가 52시간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새벽에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일어나는지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130시간이 나오고 길 때는 140시간 이상 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켰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시켰는데도 그냥 감내하고 네.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그렇죠. 노예예요, 대단한 게 노예. 아니에요. 네. 어떻게 그런 상황이 용인될 수 있는 분위기였는지가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문화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조직에서 보스를 철저히 떠받드는 문화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아니 21세기에 지금 정치 조직에서 이럴 수 있나 싶은데 그러니까요. 첫 번째로 성폭력을 당했을 때 김지은 씨가 주변에 SOS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뭐라는 반응이 돌아왔냐면 피해라. 도와달라라고 했더니 그쵸. 피해라라고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수행비서가 아까 제가 업무 말씀드렸잖아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두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아까 그 식무를 시키는 거 다 수행을 하는 그거 비서의 업무다라고 해놓고 피하라고 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순이죠. 근데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조직 내부에 성희롱이 엄청 만연했다고 해요. 안희정뿐만 진짜요? 아니라, 네. 안희정 측근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모임이 있을 때면은 안희정 옆에 여성들 함께 해라. 지사님은 여자밖에 모른다. 지사님 가까이 여자가 있어야 분위기가 좋아진다. 지사님의 기쁨조가 되고 싶어도 우린 남자라서 못하니까 너희가 최선을 다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증언들이 모르겠어요. 뭐 또 김진 씨의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아마도 명예훼손으로 이 책이 나왔을 때 그런 시비가 누군가가... 붙었을 수 있겠죠. 이런 조직에서는 성희롱 성추행에 발생했다고 쳐도 주변의 얘기라도 해결까지 안 되니까. 그쵸. 이거 뭐 이런 분위기에서 내가 당했다고 해봤자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외부의 도움을 구해야 되느냐? 근데 문제는 안희정이 너무 권력자인 거예요. 대통령하고 만찬을 하는 사이, 그쵸. 지역에 있는 검찰, 경찰, 고위직들은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 이거를 왜 이분이 알 수밖에 없죠. 수행비서니까. 당연하죠. 네,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인데 심지어 차기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였죠. 이렇게 대선 주자가 되면서 전 국민 중에 맞아. 안희정 충남지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미지도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그런 때 보통 나오는 질문이 그냥 그만두지. 그렇죠. 그럴 거면 뭐하러 거기서 일해. 그냥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만두지라는 질문이 맞습니다. 나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요즘도 포털 댓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댓글인데 근데 그냥 그만두고 떠나버릴 수 없는 김지은 씨의 개인적인 상황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고 일상을 회복하는 지금까지도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에 보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네. 약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직장 내에 성범죄가 발생하면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피해자가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죠. 하긴 그렇긴 네, 하죠. 그 책임을 가해자와 조직에 묻고 그리고 피해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피해자의 심리를 좀 이해할 수 있다면 왜 7개월 동안 김지은 씨 같은 경우 가만히 있었냐. 혹은 왜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고소했냐. 라는 말을 하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은
떠나는 거, 그리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 그쵸. 그냥 우리 사회가 생각했을 때 정말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모두가 편안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걸 겪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피해자가 그걸 책임지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데까지도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네.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나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게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이번 논란이 여론조사 같은 걸 봐도 그렇고, 네. 세대 갈등 양상을 띠는 게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직의 피라미드 맨 밑에 있는 사람들 항상 고민을 하는 거죠. 상사가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내가 동의할 수 없어도 이게 안희정 성폭력 사건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네. 크크크 혹은 냉, 그러니까 네 대신 냉 이런 걸 썼다. 그냥 기분 나빠도 우선은 쓴다는 그쵸. 거죠. 이 냉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응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김지은 씨가 마치 안희정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처럼 프레임을 가져가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아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웃기지 않아도 키키키.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진지한 거죠. 분위기도 너무 네. 뭐라 그럴까, 약속에 가지 못해도 가지 못합니 뭐 봐주세요 네, 이라든지. 그쵸. 이게 전혀 호감이랑 상관없는 행동이고, 맞아요. 누군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너무도 참는 게 많은 거죠. 막 이거 들이받아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머릿속에 대출금이 얼마였더라. 아, 나 여기서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참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게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성폭력 피해를 공론화시키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딱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네. 그 상황에서라도 왜 지금에서야 공론화를 하느냐. 이걸 가지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거는 사실 성범죄라는 것의 특성이라든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경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왜냐면 이게 지금 김지은입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관련된 얘기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언론 기사 조금만 찾아봐도 성범죄 피해자의 경험에 대해서 나와요. 네. 근데 그냥 안 찾아보는 거죠. 굉장히 게으른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으른 태도와 더불어서 자꾸 요즘에는 정치적인 의도하고 맞물리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아요. 뭐 이걸 4년 만에 내놨다, 5년 만에 미투를 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의도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왜 이제 내놓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확실하게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우리 책 김지은입니다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성범죄는 이렇게 면식범이나 조직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권력형 성범죄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가해자의 서사는 탄탄하고 피해자의 서사는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기는데, 가해자가 이렇게 아주 유명하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그럼 피해자는 어떤 어려움을 겪는가, 이런 사례를 좀 잘 보여주는 작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해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나 권력이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쵸.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작년에 넷플릭스에 공개돼서 아주 큰 반향이 있었던 드라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봤는데 좀 정말 좋은 작품이고 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맞습니다. 좋겠어요. 이거 드라마적으로도 그런 재미 요소도 분명히 있죠. 맞아요. 그다음에 궁금해, 서사적으로 되게 잘 짜여져 있고, 드라마는 한 시즌 8개 에피소드인데 원작이 책이에요. 이거는 책이에요? 그쵸. 실화를 바탕으로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한국에도 출간이 돼 있습니다. 그 실화가 그럼 이번엔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네. 넷플릭스로 뿌려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책이고 드라마인데,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18살 마리라는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네, 다른 맞아요. 주인공도 있지만 1화에서는 이분이 나와요. 이 마리가 집에 침입한 귀환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경찰도 조사를 하고 병원에서 검사도 하고, 이게 다른 거죠.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마리는 신고를 했어요. 네. 앞에서 이제 권력형 성범죄 케이스가 좀 다른 건데, 병원과 경찰에서 자기 피해 사실을 다 말하고 자필로 쓰기도 해요. 근데 이게 참 제가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더니 이 마리의 진술 신빙성이 점점 의심을 받는 거죠. 진짜 엄청 묘해요. 저도 맞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헷갈리게 연출을 했어요. 보는 사람이 이 말이 진짜 당한 거 맞아? 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묘한 분위기를 보면서 연출을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처음에는 마리가 성폭력 당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서 믿는 거죠. 맞아요. 막 격려하고 너 괜찮냐라고 말을 하고. 근데 점점 마리가 이 피해 사실을 가상으로 지어낸 그렇죠. 거다라는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잘 드러나 있는 거죠. 마리가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피해자 이미지 있잖아요. 너무 네. 괴로워하고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이미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덤덤하죠. 맞아요. 그리고 마리는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라 친부모 없이 위탁 가정에서 여러 맞아요. 위탁 가정에서 길러졌고 이런 소위 말하는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환경. 약간 독한 애로 보는 맞아요. 그런 눈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당당한 캐릭터인데 그것도 그러니까 일종의 편견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경찰도 일종의 편견을 가진 거고 어느 순간에는 경찰이 마리에게 허위 진술도 범죄다. 협박 아닌가요? 사실상 협박을 해요. 그 부분부터 진짜 분위기가 바뀌는데 마리는 이 과정을 겪다 보니까 강간당한 것도 자기한테는 고통인데 이 주변 사람들 사실 위탁 가정에서 자기를 키워줬던 사람이라거나 지금 자립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되게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인데 네. 그 사람들과 이런 식으로 의심과 어떤 압박과 이런 데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진술을 번복합니다. 그쵸. 번복을 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본인도 그냥 다 내려놓자. 나 그냥 안 당했다고 하자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진짜 이 드라마가 정말 1화에서 이 모든 내용이 나오는데 네. 너무 1화를 보기가 힘들어요. 진술을 번복하니까 경찰이 어떻게 하냐면 허위신고죄로 기소를 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졸지에 범죄자가 된 거야. 처음에는 죄다 이런 정도만 하면서 이렇게 슬슬 약간 떠보는 것 같더니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맥락의 변화 때문에 기소를 해버려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딱 주변의 시선이 어떻냐면은 말이 너 관종 이렇게 쳐다봐요. 맞아요. 너 관심 받으려고 일부러 그런 허위로 신고한 거지? 맞아요. 라고 친구들도 다 등을 돌리거든요. 그쵸. 그 외로움도 되게 잘 드러나 있죠.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나중에 범인이 잡히잖아요. 네, 이게 1화를 버티셔야 됩니다. 이 드라마를 네. 끝까지 보시고 이 드라마의 의미를 찾고 재미를 즐기시려면은 1화를 버티셔야 되는데 1화는 너무 힘들어요. 마리의 이 서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2화가 되자마자 다른 식의 장르로 바뀝니다. 이제 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시간이 좀 2년 5개월 뒤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마리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걸 추적하는 여자 형사가 나옵니다. 네. 여기서부터 좀 재밌어요. 여자 형사 2명. 네, 2명이 나오죠. 이 여자 형사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건 아닌데 인근에 있는 다른 경찰서에서 또 비슷한 성폭행 사건을 추적하는 여자 형사 둘이 나와서 의기투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 과정이 쭉 펼쳐지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범인을 잡습니다. 네. 이 범인이 근데 피해자들의 사진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제 강간 사건들의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마리를 강간한 범인이 이놈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증거 자료에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요. 잡은 거는 진짜 다행인데 마리는 이미 허위 신고를 한 걸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은 후잖아요. 그쵸. 그 상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린 게 스포일러인데 네, 내용상으로는. 스포일러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됐다는 결론이 중요한 드라마가 아닌 거예요. 이 마리의 이 고통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사회가. 왜 강간 피해자들은 의심을 받는가. 경찰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떤 편견과 가정을 가지고 있길래 오류를 범하는가. 사실 되게 소름 끼치는 부분은 경찰도 그렇고 네. 이 마리를 돕는 주변의 사람들 모두 다 선의를 가지고 마리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감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죠, 그냥.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라면 이래야 되라는 그 편견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있어도 네. 얘가 성범죄 피해자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얘를 위해서는 빨리 이 거짓말을 인정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너 어린 마음에 거짓말 한 거지? 그니까요. 라는 식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걷잡을 수 없는 진짜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비극으로 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진짜 김지은입니다. 이 책과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성범죄 피해자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김지은 그런 씨가 작품이죠. 그 성폭력 피해를 당한 다음에 업무를 멀쩡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이 사실 김지은 씨를 공격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제 네. 그런 것들도 사실 그런 고정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성범죄라는 게 명확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증거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쵸. 피해 사실이 밝혀도 의심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진실은 밝혀져 봐야 한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이지 그거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의심하고 비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진짜 진실은 당사자 딱 둘만 아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참 그래서 그게 진짜 황당한 부분인데 어차피 진실을 알 수 없다면 결국 사실 뇌피셜이라는 말 있잖아요. 자기 뇌피셜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성범죄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데 이런 거 같아. 그러니까 쟤는 이상해. 네. 왜 저는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보이는 얘기 중에는 피해자는 왜 얼굴을 숨기냐. 얼굴을 그럼 드러내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미투냐 이런 소리를 한 사람이 있어요. 왜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범죄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법 절차는 뭐냐면 고소를 하는 겁니다. 네.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이미 고소를 했죠. 네. 근데 얼굴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밝히고 나와라? 사실 김지은 씨가 겪었던 이 너무 괴로워서 책을 쓰면서까지 다시 세상에 알렸던 그 2차 가해들 네. 그걸 자기들이 막아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밝히고 나오면은 그러면 뭐
피해자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어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책임을 지지도 않을 거면서 왜 4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이제서야 그러냐. 얼굴도 안 밝히는데 무슨 미투냐 같은 소리를 하는 되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고 네. 그 무책임한 사람들이 공중파 라디오 진행자로 앉아있다는 게 진짜 저는 참 씁쓸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래서 책임감 있는 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모르거나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하지 않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은입니다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소개해 주셨는데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를 더 해드리려다가 자, 지금 2개 얘기하는데 30분 넘어갔어요, 벌써. 너무 이게 많은 너무 걸 많아요. 소개하네요. 네. 제가 못한 책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작년에 나온 미투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어쨌든 권력형 성범죄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읽으면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국 사회 미투 운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한 권의 책에서 시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김지은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미투의 정책은 사실 세트 같은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김지은 씨가 겪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네. 그 한국 사회 미투 운동의 의미를 짚은 책이기 때문에 같이 읽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세뚜. 네. 네, 책플리스에서 10번째 토요일을 맞아서 준비한 파일럿 코너 책 이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코너들과는 조금 다른 내용, 다른 분위기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덕PD 오늘 방송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좀 심각한 내용을 했죠. 저희가 네. 사실 원래 웃고 떠드는 방송인데 웃음기 없이 이렇게 웃을 방송을 수가 했는데 없었어요. 그렇죠. 좀 오늘은 무거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네. 제가 워낙 시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책플릭스에서도 약간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종종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책이나 영화라는 게 그 시대의 시대상을 다 반영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게 다 문학작품으로 나오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앞으로 혹시 뉴스 보시다가 이 이슈는 좀 더 깊게 이해해보고 싶다 하시거나 관련해서 뭐 작품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댓글이나 책플릭스 SNS 계정 또 이메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부도 해보고 열심히 준비를 해볼게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